제가 오늘 창조경제와 정부 3.0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부 3.0에 대해서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정부 3.0 정책의 배경이었던 창조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정부 3.0, 그다음에 정부 3.0이 지향하고 있는 플랫폼 거버넌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플랫폼 거버넌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그런 네트워킹 차원에서 트리플 헬릭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골프 치시는 분들은 트리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트리플은 대학, 기업, 정부의 세 가지를 뜻하면서 같이 네트워킹을 하자 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의 왼쪽 편에 보면 창조경제 로고로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사람이 뭔가 생각하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라든가 예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것이 사람의 아이디어, 지식, 데이터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플랫폼 거버넌스가 나옵니다. 플랫폼 거버넌스가 나오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랫폼 거버넌스가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창조경제, 그 다음에 정부 3.0 트리플 헬릭스 사례와 시사점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5년 동안의 국정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취임 연설문을 주로 분석을 합니다. 언론에서 분석한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보면 1분에 한 번꼴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문화, 창조라는 등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 함께 국민, 행복, 희망, 경제, 부흥이라는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이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이룩하자라, 특히나 창조라든가 문화를 중심으로 하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경제 얘기하는데 한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조경제와 정부 3.0에 대해서 묻지 마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언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창조경제가 갑자기 특정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하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800년도부터 발행된 영어책 500만 건의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800년도부터 해서 쭉 별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20년대에 가니까 언급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싶었더니 이때가 세계 경제 대공황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언급되지 않다가 1990년 중후반이 가면서 2000년이 되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더라. 아, 창조경제라는 것이 갑자기 한국이 내세우는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산업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창조산업이라는 단어 보니까 분홍색입니다. 창조경제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자주 많이 사용됐습니다. 180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30년대 역시 경제 대공황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중후반 때 마찬가지로 창조산업이라는 단어가 분홍색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2000년대가 넘어서니까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주요하게 언급되어 있던, 자주 언급되어 있던 것은 어떤 맥락일까?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 첫 번째가 그렇죠, 기업가 정신과 창조경제.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벤처기업, 작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죠.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 10명 중에 1명만 대답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창조경제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조경제, 교육, 지식, 학습 등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안전행정부 홍보자료에서 인터뷰까지 했던 학자죠. 존 호킨스의 창조경제라는 책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하고 있느냐 봤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로부터 돈을 벌 것인가, 이게 창조경제다라는 거죠. 창조산업 언급되어 있던 책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기업가 정신, 물류관리, 그 다음에 지역의 기술, 문화, 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성장을 해왔느냐 하면 제한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의 꼭지점에 지금 도달했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국가는 두 자리가 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추격하고 선도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만 이런 하드웨어 제한 중심에서 데이터로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그러한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것이 나왔고, 특히나 창조산업이 언급되어 있던 책을 보면 지역에 기반해 있는 기술이라든가 문화, 지식들을 만들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대형의 산업들, 국책사업들, 그 다음에 큰 경제, 심지어는 대마, 불사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경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가? 빅스몰의 경제들. 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이크로한 경제, 소형의 경제, 나아가서 초소형의 경제들이 큰 흐름을 만드는 이런 경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책 동아일보 산업부의 김상훈 기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작은 경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뀌는지 우리는 이런 경제로 가야 되더라는 거죠. 특히나 지역에 기반해 있는 이러한 지식과 문화와 아이디어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야지 지금의 성장의 꼭지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언론 정보학과입니다. 근데 우리 언론 정보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언론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보와 신문으로. 일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변되는 보수 계열을 얘기하고, 신문은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을 얘기한 진보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이 전국지임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편향적이고 불균형적인 보도를 많이 합니다. 서울 중심적인 보도를 하죠. 창조경제하고 맞지 않는 거죠. 창조경제는 작은 경제들, 지역에 기반한 기술과 문화를 통해서 빅스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두 자리도 되지 않는 국가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로부터 뭐냐? 정보를 만들고, 정보로부터 지식을 만들고, 지식으로부터 지혜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삼각형에서 보시다시피 뭡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양은 많아지죠. 양은 많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효와 같은, 원석과 같은 데이터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서 지금의 성장의 꼭지점에 벗어나죠. 특히 데이터는 지금은 비트와 바이트로 연결되는 컴퓨터로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국가들 그렇게 하고 있을까? 특히나 우리가 경제적인 사이즈가 비슷했던 인구수가 비슷한 덴마크라든가 이런 북유럽의 국가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의 보라색은 하드웨어 중심적인 투자입니다. 윗부분의 파란색, 남색은 지식 기반의 투자, 아이디어, 데이터 기반의 투자, 이쪽 부분들도 움직임이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데이터 중심적으로 뭔가를 가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데이터 중심적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네트워킹을 잘해서 민간과 협치도 하고 대학, 기업, 정부가 잘 네트워킹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 누구 얘기합니까? 실리콘밸리를 얘기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얘기하는데 이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가서 봤더니 그 중심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어떤 대학이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처럼 지방대학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얘기한 아이비리그 대학이 아니죠. 이 지방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냈고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담은 책이죠. 책 제목도 지역의 강점입니다. 그의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창조적인 도시 결국은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할까? 그래서 앞쪽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봤더니만 호주 벌써 창조국자 얘기하고 있고, 영국 창조산업 얘기하고 있고, 브라질 얘기하고 있었고, 핀란드 얘기하고 있었고, 미국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서도 후보들의 정치적 캐치프레이즈와 상관없이 내용들에 보면 다 데이터 중심의 빅, 스몰 경제들, 마이크로 이코노미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고 그렇죠 데이터보다 하드웨어 중심적인 것들을 바꾸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개별적인 습관, 이러한 개인의 습관이 집단의 간행이 되고 집단의 간행이 한 나라의 문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와대를 비롯해서 엘리트들이 휴가 기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혹은 추천하고 싶은 책의 1등이 현재 이스라엘 케이스를 담고 있는 창원국가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화를 바꾸기 힘들었다. 그런데 문화보다 더 바꾸기 쉬운 것이 정책이더라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정책을 바꾸니까 나라가 변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트리플 헬릭스 학회에서 얼마 전에 디프리를 했는데요. 저희 이사분 한 분이 건배사로 우문현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들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문현 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 답. 창조경제 데이터 중심의 정부 3.0 결국 우문현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제가 한 15분 정도 앞부분 서술을 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딱딱한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대중 강연처럼 재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풍자하는, 공무원을 풍자하는 것을 찾다가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제 고객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풍자하는 슬라이드를 하나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이렇게 폼나게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밖에 나가서 강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인디애나 존슨처럼 세계 각지를 누리면서 흥미진진하게 지적 호기심에 빠져서 그렇죠 이렇게 뭔가를 탐험하듯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학생들은 제가 연구실에도 잘 없고 연구실에서도 전화하고 사람들 만나고 공부하지 않는다 해서 다투나 하면서 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학회에 갔는데 해외 학회에 갈 때마다 제 아내는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면서 해변가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경주에 있는 대명펀드에서 울산시청 워크숍에서 정부 3.0 강의하고 왔는데 와 사람들이 너무나 휴가 맞아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동료들은 제가 이렇게 예쁜 여학생하고 질문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자료는 어디에 있고 그렇죠? 당장 내일 강의해야 될 자료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수의 모습도 이 6가지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한 타임 쉬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경제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데이터 중심적으로 네트워킹 해야 되는데 정부 사이드가 보니까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은 앞서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 정책이 바꾸기 쉬우니까 공공섹터가 주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정부 3.0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왔느냐 그거 봤더니만 크게 3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죠. 비난해야 될 대상들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프레임워크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방식들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가부장적인 방식처럼 해왔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데드라고 합니다. 데드, DAD, 아버지라는 뜻이죠. 데이드 스타일의 행정 운영들을 우리가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 10건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많이 초래됐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도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 3.0 교육이 필요하다. 디사이드 결정하죠.
그 다음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어나운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교육해보니 효과가 별로 없더라 하고 아래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이 가면 디펜스 방어하기 바쁜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대드 형태의 정부 운영 방식, 최소한 문민정부 이후로도 그렇죠 계속해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우리는 1.0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2.0을 얘기했습니다. 좀 더 쌍방향적으로 가보자. 그래서 시민하고 공공기관이 좀 쌍방향적으로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특정한 문서를 결제를 하면 공개를 할까, 공개하지 말아야 될까 옵션이 있었죠. 공개하자는 옵션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어요. 또한 어떤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뭡니까? 도입부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 심의해서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아니 문민정부 이후로는 계속 이와 같은 2.0의 방식, 시민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쌍방향으로 정보를 해왔어요. 이거 우리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잘했죠. 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중동에 있는 국가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사무관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배우러 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ODA를 통해가지고 전자정부하는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한강을 이기적으로 이룩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성장의 꼭지점에 와 있더라고요. 뭔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혁신도 필요하다 해서 이 말장난 같은 숫자 노름 같은 3.0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2.0에서는 야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심의하고 해서 공개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3.0에서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푸는 거에 넘어서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보자. 그 다음에 3.0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부에서도 칸막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없애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잘 안 다가섭니다. 그런데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들은 자판기 정부였다. 자판기에 가면 메뉴들이 있어요. 이런 메뉴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해서 사 먹습니다. 메뉴가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를 흔들죠. 그렇죠? 아니면 뭡니까? 메뉴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선택은 있지만 선택이 제한되어 있고 참여도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자판기 정부에서 우리가 좀 더 오픈한 가버먼트, 그래서 협동과 투명과 참여로 가보자 라는 게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3.0으로 나오는 것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서비스, 투명한, 유능한 정보. 취임 연설문에서 1분에 한 번 꽂아 나왔던 단어가 나오는 거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잘 모릅니다. 다가서지 않죠. 지난 10년 동안 시민들하고 소통 잘해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쌍방향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상호작용적으로 해왔습니다. 영어로 하면 인터액티브하게 해왔어요. 그랬는데 뭘 더 하라는 얘기냐? 여기에서 우리는 반응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리스폰시브인데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명 한 명을 무시하면 안 되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대꾸를 해줘야 됩니다. 맞춤형으로. 리스폰시브라는 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특정 학생들만 질문을 하면 강의 평가 주관식 질문에 막마이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셨잖아요. 어떤 막마이들이 올라오는지. 제가 3, 4년 전부터는 주관식 학생들의 그 답변을 읽지 않습니다. 저희 정신적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만큼 이 중요한 것이 리스폰시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3.0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부 2.0 국민 중심이었어요. 국민 중심은 됐지 더 이상 뭐 하라는 얘기냐?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개개인으로서의 국민으로 가보자라는 거죠. 개개인. 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서로가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틀리고 욕구가 틀리고 그렇죠? 수요가 틀리죠.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갈 거고 양방향으로 했는 것을 좀 더 맞춤형으로 가보고 그 다음에 우선해서 좀 더 통합돼서 가잖아요. 개개인 정신에서 구체적 맞춤형으로 하자 무슨 얘기일까? 여전히 다가서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일본에서 3월 11일 날 지진이 일었어요. 11일이라는 게 참 나쁜 숫자 같아요. 미국에서도 9월 11일 날 쌍둥이 웨딩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죠. 일본에서도 3월 11일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큼 사회적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그래서 3월 11일 이전과 이후 사이를 논의하는 논문들을 수고했어요. 일본 사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음성 중심의 응급 구조 재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9 마찬가지 음성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3월 11일 날 지진이 일어나니까 음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간의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문자 중심의 SNS인 트위터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왜? 트위터를 이용하면 라디오 방송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어떻게 했냐? 일본에서 3월 10일 지진이 일어나자마자부터 10시간, 첫 번째 10시간, 지금부터 30시간, 31시간에서 4시간 일본에서 올라오는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첫 번째 10시간에는 감정적인 내용이 23.8%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16.0%, 12.8%, 5.3%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왜? 처음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 너무나 무서워, 너는 괜찮니? 이런 정서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서적인 메시지, 안보와 그렇죠 불안에 대한 얘기, 공포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성적인 의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첫 10시간에서는 이성적인 의견이 4.0%였는데 갈수록 증가해서 13.8%가 됩니다. 구호 문자가 필요해, 어떤 것을 보내줘, 처음에 액션적인 것은 19.8%였는데 갈수록 증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시간대별로도 이렇게 다르게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19처럼 음성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요청하니까 정부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트위터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응급구조 재난 서비스 통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사회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개개인 중심이다라는 거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정부기관이 좀 더 유연해져야 되고, 그렇죠. 자, 아시아나 항공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우리나라 119처럼 음성 중심의 911번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는데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여기도 문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트위터에다가 311번 서비스를 가져왔어요. 그래 거리에 낙서, 구멍난기, 상하수도 막히면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이어서 311번 서비스를 또 만들었어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SNS 세상 순서입니다.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가 속출하는 계절이죠. 오늘은 재난 피해를 막는 SNS의 활용 방법을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산사태 위험지역인 상격동 연안공원 일대입니다. 산사태에 대비해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고 철조망을 쳤지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바위와 흙이 주택을 덮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가 필요한데 트위터를 비롯한 SNS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 SNS를 통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구시도 최근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회원 15,000명을 활용한 재난 상황 대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당 지역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다시 대구시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재난 기구도 알려주고 또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 상황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도 각종 재난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산림 지역은 물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상북도는 여전히 기존 재난 상황 전파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난 시 SNS를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 될지 지침 혹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방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은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와 반응을 보이는데 반응이 좀 없으신 거 보니까 역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정부 취임 전에도.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소방본부에서 우리도 문자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중앙소방본부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해 가지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사진 찍어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한테 안내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용자 데이터들도 가지고 와야 되죠. 이용자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가도 플랫폼이 있고 기차역에 가도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 조직이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플랫폼 거버넌스를 추진하면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에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우리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캐릭터 하나를 잘 만들면 뮤지컬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그렇죠? 그 지역의 문화 관광단지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신문에 헤드라인으로까지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OSMU 소스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멀티 유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 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소스가 좋으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사실 성장을 해왔어요.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골목 투어 마찬가지죠. 원 소스 멀티 유즈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들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더라고요. 왜?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플랫폼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한번 만들었을 때, 한번 크리에이트 했을 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유통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면 선거 통계 시스템이 있으면서 선거에 관한 모든 통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도 논문을 써야 되고 연구를 해야 돼서 여기 가봤습니다. 또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캠페인 회사들, 사람들 분석하기 위해서 가봤죠. 또한 이 권혜진 기자라고 해서 뉴스타파의 리서치 디렉터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데이터는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장과 출력이 안 돼요. 이미지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개된 데이터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전형적인 정부 2.0 방식이었죠. 공개만 해놓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원소스 멀티, 콘텐츠 내가 던져놨으니까 쓰는 것은 알아서 써라라. 이래서는 민간이, 대학이 관련된 것이 할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영국 사례를 보니까 또 재밌는 것이 영국에서는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들이,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보셔서도 잘 알겠지만 10대들이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십니다. 저도 2009년도에 영국 옥스퍼드에서 방문 연구를 하면 보면 밤에는 거의 술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쩔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술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축제 때 주점 말고는 평상시에 캠퍼스에서 술 마시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나 영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터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공익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이 친구들이 어떤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가 보니까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더라. 앞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트위터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트위터를 이용하듯이.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정보를 재밌게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정보를 줬습니다.
10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영국에서 10대들이.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될 겁니다. 임신입니다. 임신. 재미있게 즐겼는데 임신을 해서 내 인생을 망신해 줍니다. 그랬는데 술 마시고 애들이 여학생 8명 가운데 1명, 남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어떻게 음주를 하게 되면 의식을 잃어가지고 섹스를 할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 임신으로 가더라 라는 것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시고 싶으면 마셔라. 결정은 네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진 어떠한 매체를 따라서 또한 정보들도 어떻게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판기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한된 선택에서 좀 더 많은 선택들을 보장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플랫폼 거버넌스인데 정부 3.0인데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가 나오냐, 구글하고 애플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글하고 애플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어떻게 플랫폼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카카오톡이 아주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카카오톡이 됐을까 봤더니만 카카오톡이 스마트폰의 메신저로서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선점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카카오톡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만 그룹 채팅을 넣어서 1대 말고 1대 다 여러 명이 같이 채팅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직원들이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서비스를 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카카오톡 직원이 3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가 분석을 했더니만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어떤 아이디어냐? 사람들이 나는 오늘 중구청에 와서 강의를 해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니까 친구들이 답장을 주고 또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주고받고 있더라. 우리는 텍스트 기반, 문자 기반의 메신저에서 사진 공유 서비스를 넣어야 되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직원 한 명이 잘 봐. 사람들은 사진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 다시 답을 사람들은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카카오 포토가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 하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가장 많이 쓰이는 SNS가 지금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트위터, 페이스북을 앞질러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카카오 스토리 안 돼. 자판기 정부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불만족하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래서 뭘 가져왔습니까? 게임을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붙잡아줘야 돼. 여러분들 아시는 애니팡이라는 게임들, 드래곤 프라이트라는 게임들 가져왔죠. 지금 모바일 게임 가운데서 인기 있는 건 다 카카오톡 기반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쇼핑까지 하겠는데 카카오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이 플랫폼 거버넌스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유리병입니다. 이 유리병에 초파리들이 들어있어요. 초파리들이 유리병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지만 유리병에서 나갈 수가 없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유리병을 없애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파리들이 원래 유리병의 경계 안에 머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거버넌스라는 거죠. 사람들이 플랫폼이 개선되면 그러한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되고 머물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창조경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웰컴 투 데이터 유니버스 데이터 우주의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엄청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서울시 민주당 시장입니다. 지금 정권하고 코드가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3.0 정책으로서 홍보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사례로 얘기합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야버스 노선. 서울시가 심야버스 노선의 구축을 새롭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다 가지고 와봐. 보니까 데이터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야.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렇다면 민간은 어떤 데이터 가지고 있을까? 하여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택시 회사에 콜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콜 서비스. 택시에서 콜 서비스 데이터를 보니까 어느 시간대,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지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심야버스 노선 연두색입니다. 쭉 연두색이었는데, 연두색. 그런데 콜이 어디에서 오는가 봤더니만 또 파란색 지역 부분들이 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야 시간대. 현장 조사를 해봤어요. 기존에 심야버스 다니던 연두선 지역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파란색 지역이 많더라. 그래서 서울시가 심야버스 노선을 택시 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바꾸었죠. 결국은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또한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K-웨더 애플리케이션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기상청 데이터를 조금밖에 가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K-웨더 쓰고 있죠. 기업들이 그렇게 쓰고 있고 언론사가 쓰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갑자기 제습제 광고가, 제습기 광고가 너무나 많죠.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K-웨더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회사들이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생산 라인들을 만들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공공의 데이터들을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도 만들면서 경제도 살아나고, 이건 제가 막걸리를 좋아해가지고 막걸리 지도라고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공공기관이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 지도를 좀 더 그렇죠, 민간이 살아날 수 있고 경제가 도움이 될 수 만들 수는 없을까? 근데 이 딱 이미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버에 가면 트렌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검색어가 지난 3년 동안에 얼마만큼 자주 사용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자주 검색했는지 나와요. 또한 모바일에서 얼마만큼 자주 검색했는지, 데스크탑 PC에서 자주 검색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뭘 할 수 있죠? 2011년도 7월 달에 중국 골목 투어를 사람들이 그 전에보다 얼마만큼 검색을 많이 했는지, 그 전달보다는 어떻게, 혹은 그 사전의 분기보다는 어떻게 많이 했는지 따라서 앞으로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구글에서 감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달 후에 일어나는 미국의 감기 예방을 다 찾아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네이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경북대, 영남대, 숙명여대, 홍익대 학생들이 관심을,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만 달마다 다른 패턴이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수시학대 많이 나오고, 어떤 학교는 지리를 많이 하고, 또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정부 3.0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해서 또 해야 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에 왔는데, 10년째 학교에 있는데, 10년 만에, 한국생활 10년 만에 주차 티켓을 연속으로 2번을 이번 달에 했습니다. 워낙 요새 정신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 두 개를 제가 뗐는데, 그래서 이 주차 티켓을 띄면서 제가 정부 3.0 강의를 하고 다니다가 띄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3.0 정책하고 이 주차 티켓을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주차 티켓 뗀 곳에 한 곳은 놀랍게도 저만 길거리에 차를 세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세웠죠. 근데 그 주변에 공터와 나대지와 유휴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 단속 정보들이 어디에 있을, 주차 정보에서 어떤 것이 제공되는가 찾아봤어요. 지금 가장 잘하는 곳이 서울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서는 그래도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차트, 엑셀, 파일, 링크, 컴퓨터로 자료를 바로 동시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오픈 API까지 역시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들을 올려놨을까 봤더니만 공용주차장, 주차라는 단어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공용주차장, 주차 가능 대수, 전통시장, 서울시 주차장, 동별, 구별 제가 찾고 있는 정보 이런 정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다 이와 같이 천편일률적인 그렇죠? 대개 20년 동안 아무런 수정 없이 모았던 이런 데이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경상북도 정부 3.0 정책 자문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데이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면 정부 3.0 정책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거 정부 3.0 정책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개발하는 것이 정부 3.0 정책이 아니라 분석과 활용하고 실제로 민간에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죠. 자, 이런 데이터 정말로 지금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게 그런 데이터 아니거든요. 모으기만 했던 데이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갔더니만 스태티스틱 브레인이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도 아니에요. 이 웹사이트에 갔더니만 주차와 관계된 통계 정보가 있었어요. 그렇죠? 주차와 관계된 통계 정보. 그래서 봤더니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스피딩 티켓, 주차 티켓, 그리고 속도 위반 티켓을 받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지, 1년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주에서 많이 했는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그래서 우리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좀 활용 가능한 정보들, 그렇죠? 주차장 대수, 동별, 구별 주차 위치, 이보다는 훨씬 더 활용 가능한 이런 정보들을 또한 민간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더라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정부 3.0 정책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봤더니만 우리 동네에 가면 마트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마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마일리지 카드, 포인트 카드 하나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들이 가면 그 마을의 주민들의 구매 패턴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마트의 PC 안에 섞여 있습니다. 오로지 사용되는 것은 오늘 배추김치 세일합니다. 문자 발송할 때만 사용되죠. 그 마을의 주민들이 그렇죠? 언제 어떠한 제품들이 많이 사는지 마트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하죠. 이마트, 홈플러스 데이터를 가져와서 과학적으로 마케팅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동네 마트 안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빅스몰이 뭐냐? 마을 중심의 경제, 소규모 경제, 초소형의 경제를 통해서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만들고 안 되면 민간에 있는 데이터와 협력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다 죽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다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만들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또 참 잘하는 사례인데요. 택시가 샌프란시스코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봤더니만 이 택시들이 다운타운 도시 중간에 다 몰려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택시 회사들 간에 경쟁이 심하죠. 그러니까 수입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몰려 있으니까 오염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지금은 저탄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염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면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투어리스트들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택시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 그런데 전 세계 택시 회사들 가운데 콜 서비스를 다른 것과 공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콜 서비스는 민간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어떻게 했을까? 택시와 관계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다 풀고 2박 3일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치킨을 사주고 맥주를 사주고 피자를 사주고 공공 데이터를 택시와 관계된 데이터를 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죠. 미국은 그와 같이 데이터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그래서 미국은 뭡니까? 경제, 보건, 안전, 그렇죠? 교육,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풀어서 시민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도전하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등상도 주고, 그래서 공공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면 아래로부터라도 풀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자.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유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이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뭘 만들었냐? 토일렛, 화장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화장실 애플리케이션. 각 지역과 문화에 맞는 그러한 정부 3.0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국인데요. 저는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일을 받으면서 지하철을 이용해 보니까 지하철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국만큼 지하철이 깨끗한 곳이 없잖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암스테르담이 마리하나가 합법적인 곳이고 동성애가 거의 합법적인 나라. 우리처럼 러브택이 있는 게 아직 아니니까 지하철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영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을 해야 됩니다. 2년 전에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거리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제가 옥스퍼드에 2009년도에 방문여군 할 때 보니까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다닙니다.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만큼 안 좋습니다. 공공 서비스가. 우리 지금 장화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패션 스타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나 더러워. 그래서 영국이 이와 같은 정부 3.0 서비스를 생각을 Love Clean 했는데 Streets is a mobile phone and cloud web service which allows citizens to report any local or environmental crimes such as graffiti, fly tipping, flyer posting and potholes. Now anyone can report an environmental crime through their mobile phone in less than 40 seconds. Only 40 seconds? This is how it works. First, get the free app for your mobile phone. Then, take a photo of the problem. Your location is detected automatically. And finally, select a report category to submit. That's it. Love Clean Streets will help ensure problems are reported to the appropriate local authority and get resolved. Love Clean Streets. Love where you live.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311번처럼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런던에 올림픽 할 때 도입을 하니까 케이스를 처리하는데 87%의 시간이 단축되고 주민의 만족도는 오히려 30% 증가하고 행정비용은 17,500파운드가 감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 미국, 핀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 우리가 인터넷 보급률 50%일 때 인터넷 보급률 10%의 국가입니다. 우리 지금 20년 동안 대한민국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정부 3.0 서비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되는 거죠. 제가 40대 중반인데 연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죠. 왜? 성장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을 한번 모아보자 해서 이런 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픈 나너지 포럼이라고 해서 OKF라고 하는 이런 민간에서 공공의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울시에 그도 모으고 하고 있지만 워낙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잘 없다 보니까 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그래서 플랫폼 거버넌스로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학회 때문에 2번을 갔었는데 싱가포르의 국제공항인 창이 국제공항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에 이렇게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화장실 좀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싱가포르의 이 창이 국제공항에 파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남자들이 이게 진짜 파리인 줄 알고 파리를 잡기 위해 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플랫폼 거버넌스다. 왜? 작은 디자인 하나, 작은 정책 하나가 결국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면서 사람들을 몰려들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넛지라고 얘기합니다. 넛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2009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선스타인 교수가 쓴 책이고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왔거든요. 어미 코끼리가 있고 새끼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림에. 어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툭툭 쳐주는 겁니다. 정부 1.0 어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한테 일방적으로 밥을 주는 거였어요. 정부 2.0 새끼 코끼리가 밥 달라고 울면 어미 코끼리가 밥을 주는 거였어요. 정부 3.0 평소에 이렇게 툭툭 쳐자는 거죠.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듯이 쳐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넛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 책입니다. 책 제목이 안티프레자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실 때 승무원한테 이거 깨지는 물건이어서 조심하게 다뤄주세요 하면 승무원이 티켓 하나 붙여줍니다. 그 티켓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프레자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프레자일에 대해서 안티라는 말을 붙였어요. 안티라는 말은 반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안티프레자일이 그러면 깨지는 것에 대한 반대말이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뗀뗀하다 이래요. 그런데 이 용어 사전에 가면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깨지긴 깨져요. 그런데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을 받으면 더 탄력적이 되고 유연하게 되더라고요. 정부 3.0 하자고 얘기하면 데이터 중심적으로 하자 그러면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도 생기고 또 정보 공개 신청해놓고 업무 마비시켜놓고는 그렇죠 정보 찾아가지도 않는 이런 그렇죠 나쁜 사례들 생각나서 정부 3.0 정말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일어날 거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프레자일 책에서 나오는 사례입니다. 히드라라는 게 있죠. 머리 하나를 잘라내면 뱀이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머리들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샌프란시스코의 사례처럼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뭐고 개별적으로 마침용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 알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구시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Chief Listening Official을 만들자. 듣는 자리를 만들자. 지금 우리는 공보 담당관, 대변인 말하는 자리만 있습니다. 정부 1.0입니다. 그렇죠? 자기들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바쁘다. 이런 것보다는 듣는 자리를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3.0에서 핵심은 또한 민간협치, 네트워킹 잘하죠. 그래서 제가 트리플 헬릭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앞으로 10분만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앉아 계신 게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글라스거든요. 파란색 선글라스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선글라스고 핑크색 선글라스는 전통적인 선글라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중구청입니다. 중구청이 어떠냐? 청장님이 계시고 각각의 부서장들이 있고 부서원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의 조직의 구조죠. 정부 3.0 데이터 중심이니까 데이터 중심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니까 청장님이 여기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중심으로 업무 관련성 높은 것으로 네트워킹 어떻게 하는지 바꿔서 이런 조직으로 가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현실적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서 이런 네트워킹 조직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와 같은 네트워킹 조직으로 업무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트워킹이 왜 중요할까요?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이 아저씨 미국에서는 뭡니까? 패스트푸드, 한국에서는 순대국밥과 삼겹살에 소주를 좋아하는 아저씨죠. 비만이죠. 배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저씨 뭡니까? 헬스클럽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렇죠? 비만이지 않고 아주 날씬합니다. 저 뚱뚱한 아저씨가 저 날씬한 아저씨와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 몰라. 그런데 특히나 친구 단계뿐만이 아니라 하나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서 보니까 이 세 단계 떨어져 있는 아저씨의 비만이 저 끝에 있는 아저씨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3단계로 네트워크가 전달이 되더라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비만만 전달이 될까 찾아봤더니 음주도 전달이 돼. 내 친구의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고 내가 많이 마시고 흡연도 그렇게 돼요. 질병도 그렇게 돼요. 행복도 또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책 제목이 번역된 제목이 행복은 전파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죠. 행복도 보면 재밌는 것이 누가 가장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 봤더니만 첫 번째가 이웃이었어요. 이웃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30%나 증가하더라. 우리 OECD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국가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웃들하고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하죠.
근데 OECD 선진국들은 주택에 살면서 밤을 넘어서 파티도 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친구와 직장 동료입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20%나 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 그렇죠? 형제, 자매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서 싫어하더라고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미국 데이터. 여러분들요, 미국 데이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트워킹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정말 지긋지긋하다. 우리 네트워킹 뭐 산학간 협력이니 뭐니 너무나 많이 얘기해왔지 않느냐. 근데 지금까지 네트워킹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긴 체인형이죠. 체인형. 네트워킹 하는 것 자체가 무겁습니다. 쇠사슬이죠. 자발적이지 않죠. 강제적이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킹 이제 하지 말자라는 거죠.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마치 미국의 만화 영화에 못된 고양이가 나오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못된 고양이 이름이 뭐냐면은 펠릭스입니다. F 발음으로 펠릭스. 이 못된 고양이 세 마리 여기에서는 대학, 기업, 정부 혹은 A 부서, B 부서, C 부서 A 도시, B 도시, C 도시 못된 고양이 세 마리 같은 주머니에 넣어와야지 아무런 네트워킹이 일어나지 않고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네트워킹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대학, 기업, 정부로 얘기한다면 대학, 기업, 정부가 서로 간에 만나는 각각의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곳에서 정책들도 만들어내서 또한 세 군지 같이 만나는 이러한 3주체가 만든 공간에서 만들어내서 세 군데 트리플도 만들어내고 필요하다면 4개 계기가 쿼드로플도 만들어내고 필요하다면 엔트플도 만들어내자라는 게 트리플 힐리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데 어떻게 성장 모델을 가지고 왔었냐? 이런 깔때기 모델입니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하면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성장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이 모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면 여전히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 가지고 지금 성공 못하더라는 거죠. 왜? 이와 같은 단순한 모델로서는 더 이상 안 되더라.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입니다. 중앙에서 돈 뿌려주면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되는 그런 모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국가입니까? 탑10의 경제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국가. 이거 좀 안 되더라라는 거죠. 빅 스몰을 만들어야 돼. 빅 작은 경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대학, 기업, 정부, A 부서, B 부서, C 부서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상승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마치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의 그렇죠 끈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하는 얘기들이 다 추상적이다,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이고 단순했던 이 모델로 더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델로 오는 것을 최소한 정책 현장에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면서 이 꼭지점에서 탈출할 수 있더라라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의 효과에 빗대어서 메디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왜 일어났을까? 르네상스가 그래서 이제 메디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제가 남부권에서 영남, 그렇죠? 부산, 울산, 대구, 경북에서 이런 네트워킹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네트워킹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연구가 있었어요. 어떤 연구가 있어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가 있죠. 브로드웨이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겠죠. 뮤지컬을 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만드는 제작자들, 배우들, 안무가들이 얼마만큼 서로 간에 친구일까 해서 1945년도부터 89년까지 무려 50년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친구 관계를 조사해봤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만드는 스태프들 간에. 제가 오늘 중국 총장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총장님이 저의 절친하고 잘 알아요. 이런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참 좁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참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세상 참 좁은 작은 세상인 거죠. 작은 세상. 그래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보니까 작은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다음에 작은 세상이 뭡니까?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혹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잘 모르면 소원하면 그래서 네트워킹 소원하면 이럴 때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성공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작은 세상에 좁은 세상이 중간에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성공하더라랍니다. 이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서로 안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보니까 재정적 성공이 결국은 이렇게 적당한 네트워킹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돈만 많이 벌었을까요? 예술적 비평도 적당하고 하게 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킹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좀 야한 그림이죠. 근데 인풋과 아웃풋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맞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이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매니지하지 못하는 거죠. 노이즈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네트워크 필요증. 이런 네트워킹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네트워킹을 해야 트리플 헬릭스 효과도 나오고 정부 3.0도 나온다는 겁니다. 사례와 시사점 이거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 정부 3.0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정보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구하기 전에 공개하겠다. 정책 토론방에서 좀 더 해보겠다. 그 다음에 주먹구구식 마케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해서 사람들의 상관을 만들어내보겠다. 그렇죠.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을 처리하게 도와주겠다. 여러 가지 시스템 통합 안 되기 때문에 하도록 해주겠다. 이 정부 3.0 웹사이트에 가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의 신고로 정부 지원 신청 다 끝낼 수 있도록 칸막이 소통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특히 데이터가 핵심이니까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를 만들어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미래창조. 그래서 제가 박한우의 소통 비타민이라는 칼럼을 제가 1년 이상 쓰고 있는데 이 칼럼에서 이런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을 한번 비판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우리는 서술형 지식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한다든가 행정문서라든가 문서자료 이런 서술적 지식들은 전체의 숲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우문현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실행 지식들이 나와야 되죠. 실행 지식. 근데 이런 실행 지식을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특히나 지자체 단위, 강력권 단위에서 이런 시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무원 교육원에 가도 서술형 지식밖에 없어요. 이래서는 플랫폼 가고나서 못 만든다. 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내가 맡은 보직하고는 이거는 다른 분야야. 특히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의 사례들을 찾아내서 알려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제조업이 어떻게 이와 같은 IT 데이터 혁명에서 새롭게 태어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뭐 항상 우리 공부를 했으면 정리를 해야 되지. 한 장의 슬라이드에 모든 걸 제가 담았는데 정부 2.0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냥 데이터 개방하는 거 아니다. OSM6처럼 그렇게 데이터 던져놓는 거 아니다. 또한 공공정보 단순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활용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공공기관이 그런 데이터 없으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서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II 전략, 상호작용 쪽으로 우리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리스폰시 반응적이 돼서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맞춰주잖아요. 당장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경상북도에 원전 사고가 있으면 어떡할까? 음성 중심의 통제 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지금 플랫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크리에이트 한 번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을 배포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트 원스 퍼블리시 에브리라고 하게 됩니다. 특정 부서를 넘어선 트리플 헬릭스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전통적 IT 서비스에 새로운 걸 덮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통신부 이명박 정부에서 없앴고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서도 만들지 않고 있잖아요. 왜? 정보통신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해관계자거든요. 왜냐하면 석사 마치고 정보통신부 출연기관에서 연구원을 했어요. 정보통신부 있으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라는 것이 특정 부처를 넘어서는 일이다라는 거죠. 전통적 IT 서비스에 인문사회학을 결합한 이와 같은 네트워킹 정책까지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 빅스몰을 해야 돼. 빅스몰을 하는 지역에서 현장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현장 경제 실천 과제들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